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원직스입니다. 고 박사님. 네. 지금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결정도 했고. 근데 그 방식이 좀 머리를 많이 굴렸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흔히 그 좌파 단체, 원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나 그 단체들이 이 좌파 진보 진영이 따로따로 내면 안 된다. 전부 이렇게 비례대표를 할 사람을 파견해라. 그래서 이제 파티 오브 파티, 예. 당을 넘어서는 비례대표 정당을 뭐 좌파 연합 정당을 만들어가. 거기서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목적이 정의당이 말을 잘 안 듣고 정의당은 공수처나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뭐 이런 걸 대가로 우리가 한 거지 공짜로 해줬냐.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튀니까 정의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좌파 진영의 영향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원로라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정의당을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좀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꼼수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 자기들은 지금 통합당이 됐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저렇게 만드니까 그게 반칙에 반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반칙에 꼼수에 묘수로 대처하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미래통합당 과거 한국당은 4+1 체제가 선거법이라는 그런 게임의 룰을 자기들이 공수처를 일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2중대 3중대 모아가지고 무리하게 강행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게임의 룰을 깼죠.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자기들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 룰도 바꿔버리고 꼴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다 매수해갖고 자기 사람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당 그렇게 어떤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그게 불법이 아닌 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구책이다. 예. 자구책으로 정당방위로 하겠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공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든 뭐 정의당이든 어디든 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그때 좀 무리를 했지 하면서 뭐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종이정당이다, 무슨 뭐 할 것 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쓰레기정당이다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솔직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이 말하자면 직할 무슨 비례정당을 한국당처럼 만들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명분이 없으니까 이걸 뻔하니 우리 국민들이 아는데 뒷공작을 통해 갖고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나서기는 좀 명구스럽죠. 민망하고. 남을 시켜가. 그러니까 뭐 함세웅이다, 뭐 한환상이다, 흔히 뭐 원로라고 하는 뭐 좌파들 나서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그냥 들러리로 나서는 거고 병풍치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다 한다고 봐야죠. 시켰겠죠. 뒤에서 다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당을 지금 만들겠다는데 비례정당을 그것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떴다방 정당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서 총선이 끝나면은 거기서 비례대표 당선된 의원들은 본당으로 보내겠다.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은 싹 없어져버려. 출당시켜주고 해체하겠다. 그게 떴다방 아닙니까? 떴다방이죠. 아파트 뭐 분양한다고 뭐 떴다방들 떴다고 그거 딱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건 똑같은 이런 정치 행태를 집권당이 보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는 뭐 비례 한국당도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여기는 이율 배반이고 뭐 이런 자가당착이고 이런 말도 붙이기도 너무 더러운 행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과연 진행이 잘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이런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면은 적어도 현재 상태로는 한 27석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미래한국당이 26, 7석을 먹어요. 지금 시뮬레이션 보면은 대신 미래한국당은 자기들이 27석 이렇게 먹어가면은 이쪽은 한 16 내지 8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자기들만 하면 한 6, 7석분이 못 얻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석에 차이가 나서 일당을 뺏긴다. 그러나 한국당이 말하자면 비례대표에서 15, 16석으로 줄어들면은 민주당이 일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26석 되는 이 정당은 어차피 과거 4 플러스 1이 아니라 이제 5 플러스 1도 되고 6 플러스 1도 있고 7 플러스 1도 돼요. 당이 이제 그렇죠. 여러 개가 되니까. 거기에 뭐 민생당, 뭐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청년당, 뭐 당이라고 생긴 녹색당. 것은 녹색당이었고 6 플러스 7 플러스 1 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범위 세례가 아니냐. 그런 계산을 해서 일단 일당을 먹어야지 일당이 빼앗기면은 국회의장도 뺏기고 뭐 상임위 배분에서도 완전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야당이 야권으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야 자기들 그 5인 실세회의인가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거로다가 탄핵당한다. 문재인 그러니까 탄핵을 우리가 막아야 지금 된다. 어디 체면 차리고 명분 차릴 때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행여나 우한폐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지역구에서 이제 100석 미만이 되고 이제 비례대표를 거의 다 놓치면 탄핵당하는 수가 생기지 않냐. 아니면 뭐 한 180석 이렇게 몰려도 120석 안팎으로 몰려도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우려를 좀 했던 걸로 보이죠. 청와대 우려가 제일 크게 작용을 했겠죠. 작용했겠죠, 그죠? 예. 거기서 뭐 제일 먼저 이런 비례 정당 문제를 운을 뗀 사람 누굽니까? 윤건영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국정상황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관하던 사람 아닙니까? 복심이죠. 복심 중에 복심이고. 시켜서 이제 당에다 전달하라. 또 하나 손혜원이가 또 말을 꺼냈잖아요. 손혜원이는 또 누굽니까? 그 안방마님의 파안대소하신 안방마님 계시잖아요. 친구잖아요. 그 사람이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 밑에 가장 복심들을 통해서 이렇게 쑥 흘린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봐야지 어디의 뜻이라고 보겠습니까? 그 이제 정봉주 같은 경우는 또 욕심이 앞서갖고 그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지 빠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얘기 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만들었다 보니까 또 오버가 된 거죠. 적어도 술은 그런 정도 수보다는 더 높은 술을 두는데. 그렇죠. 정봉주는 뭐 자기 만들었다가 그쪽에서 야 너 비례대표 줄 테니까 뭐 그거 없애고 빨리 들어오라고만 들어갈 사람이니까 그건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사람. 그건 무슨 정치인다운 무슨 그런 뭐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봐야 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을 보자면 이 문 정권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남을 시켜가 하청시켜서 만들면서 마치 범좌파 진보에 뭐 거대한 실체가 있는 듯 해서 그 사람들이 강요하니 우리는 응하겠다라는 이런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또 저거 패거리들 대깨문들한테는 또 통하겠죠. 그래서 좌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뻔한 거짓말을 그냥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선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그 조국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면은 삼척 동자도 민주당의 꿍꿍이 속이라든가 더 뒤에서 꿍적거리는 거 이런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뭐 누구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차단할 수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되겠습니까? 자기들 뭐 세력들 뭐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뭐 결국은 지금 상황은 좌파든 우파든 진영으로 쫙 나눠져 갖고 그게 30% 될지 뭐 40% 될지 모르고 이제 중도층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도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데 이 중도 표심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이가 싫어가지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돌아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도 표심이 한국당이라든가 지금 미래통합당 쪽으로 기울어간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한 6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중도가 한 45%쯤 된다고 또 그렇게 또 중앙일보는 이게 바람을 잡더만요. 뭐 중도가 어떻게 보면은 좌우 한 35%씩 빼거나 아마 20-30%될 겁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좀 진보 쪽이라든가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중도로 옮겨온 것이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뭐, 예. 그런데 지금 2년 한 7, 8개월 됐습니까?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다시 이제 환멸을 느끼고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도로 난 문재인도 싫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 난 그러니까 대한정당 여기 있네 요리 옮긴 것은 아니에요. 그냥 와 있는데 그래도 이 중도의 상당 부분은 지금 야권 통합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야권 통합당이 과연 이제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잘 스마트하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어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옥중 메시지 이런 것들도 중도층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또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한 폐렴 사태도 이 중도층한테 어떻게 표심을 작용할 거냐. 중앙일보 조사에도 이 우한 폐렴 사태, 코로나 사태가 표심에 작용을 할 거라는 게 6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그렇게.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 40여일 남은 상황 속에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고 나머지 대깨문이든 대깨황이든 그 사람들은 어느 경우가 돼도 바뀌지 않아요. 무조건 지금은 진영으로 나눠져 갖고 이쪽에서 잘못해도 그래 잘했다고 하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반짝이지만 이 안철수가 있는 국민의당이 정의당에 조금 앞섰다. 그래 놓는데 이제 안철수가 대구에 가서 부부간에 이제 봉사를 하고 수술복을 입은 사진이 노출되고 이러니까 그 안철수 당이 거의 지지가 없다가 한 4% 중반 이렇게 반짝 놓으면서 정의당을 4.6% 나와서 정의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그래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쇼라도 저렇게라도 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 정치에 대한 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국당 지지하다가 안철수 지지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 이제 중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쪽 저쪽에 좀 마음을 둘 데가 없으면 그렇죠. 저런 모습 하나를 사진 하나 보고 또 지지한다고 하겠느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중도 표심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6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각 정당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야권 쪽으로 분산돼 갈 건데 안철수는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해요. 그게 본업입니다. 의사. 자기 하는 일을 해야 해요. 정치에는 아무 소질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도 지역구 지금 안 내지 않습니까? 비례 무슨 정당으로만 가는 정당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야권 통합에 지금 합류를 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기사회원 사용을 할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가 지금 외국에서 1년 6개월인가 내공을 기르고 들어왔다는데 하나도 내공 길러진 것은 없고 들어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내가 그 대구 간 거 보고 안철수가 들어서 정말 제대로 하나 지 본업을 찾은 게 잘한 거다 하고 내가 방송에도 여러 번 칭찬을 했어요. 원래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해야 하고 사업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해. 근데 아무 맞지도 않는 정치에 와서 DNA도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죽을 지경이죠. 저건 반짝인 것이지. 저게 무슨 지속적인 그러겠죠. 어떤 지지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참 보니까 애처롭네.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또 안철수 바람 안철수 현상 때문에 또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래 안철수 참 짠하네. 그렇게 해갖고 동정표가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확고한 국민의당에 대한 어떤 지지로 정착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정말 안철수는 원래대로 본인 하는 그 일을 계속 하면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국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치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종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그 이낙연과 한교안 차이가 뭐 오늘도 보면 한 20%뭐 이렇게 조금 더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 좀 이 뭐라고 할까요? 선거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저기에서 종로에 악수하고 다닐 필요가 굳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야말로 대구에 가서 한 열흘 앉아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낙연이를 이기지 않겠냐? 중앙에서 선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걸 저렇게 종로에 골목을 다닌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정치 이런 기사 황교안이도 얼마 전에 잘 대구 아시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예, 차로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냥 갔다 잠깐만. 왔는데 예. 또 거기가 있어 보세요. 예. 쇼한다고 아마 친문 언론 지금 대부분 친문 언론들 아닙니까? 거기서 아마 박살을 낼 겁니다. 그건 못 있어요. 어차피 대구에 가 있으면은 또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안철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고. 거기는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공천이 진행 중이고 거대 야당의 어떻게 보면 사령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쇼로 거기 가서 한다고 해서 황교안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철수는 의사니까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의사입니까? 가서 무슨 행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봤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괜히 돌아다니면은 피해만 주는 것이죠. 황교안이 왔다고 하면 누구 와서 또 보고해야 하고 뭐 그러니까 가면은 안 돼요. 그러면 종로에 지금 나간다고 한 지가 한 달쯤 안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됐겠죠. 한 13일인가 뭐 나간다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 달 됐는데 지금 이 차이를 별로 못 좁히고 보수 지지층에서도 뭐 58%밖에 못 받는다 이런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뭐 그게 예. 하루 아침에 굉장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야권에 좋은데 왜 이게 빨리 안 줄어들까요? 차이가? 글쎄 나는 여론조사 자체를 잘 안 믿으니까 네. 이 사람들 과거에도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맞았습니까? 잘안 엉터리 맞았죠. 여론조사들이었고 예. 더군다나 요새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물량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뭐 여론조사에들어 꼭 여론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가 하는 그 갖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마사지 해갖고 나오는 여론조사들이니까 과거에 이해찬이가 그 리얼미터에 대해서 한번 욕한 적 있잖아요. 그 한 20%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거의 뭐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근접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 조사하니까 15%로 또 이렇게 쫙 20%인가 벌어졌잖아요. 그런 정도로 맞추는 여론조사니까 크게 믿을 것은 없는데 다만 경향성이라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총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공천이 끝나고 뛰어들면은 아주 박빙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박빙 이제 싸움으로 가고 예. 특히 수도권이라는 것은 과거 선거에도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골이라든가 이런 좀 소규모 도시 같은 데는 그 지역의 연고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바람이라는 게 거죠. 예, 제일 수도권은.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 사태도 진정이 안 되고 그러면은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 과반까지는 차지할지 될지는 뭐 모르지만 저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황교안이는 어떻게 됐든 거기서 거의 근접한 차이로 이기든가 지든가 할 텐데 어느 경우든 황교안은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기면은 물론 뭐 우뚝 서겠죠. 이낙연은 그걸로 죽는 것이고 그런 나라 죽는 거고. 그러나 거기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이 희생을 했다는 그런 게 중요한 어떤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나갈 수는 있겠죠. 다만 배지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매우 뭐랄까요 마이너스 팩터로 작용하는 것만은 틀림없고 또 하나는 지금 황교안 입장에서는 저 공천 관계가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황교안 세력을 많이 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덕에 또 이제 김세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황교안의 측근들이 일부는 뭐
측근이라고 해갖고 공천도 받지만 이렇게 저렇게 따져 보니까 그걸 잘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많이 황교안 세력을 쳐내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도 그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김용호 대망론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야권에서. 그래서 곧 이제 김종인이가 투입이 될 모양이에요. 내가 듣는 정보로는. 둘이 합의가 됐는가요? 요즘 최근에 그저 인터뷰한 거 보니까 가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화가 안 땡기니까 좀 약간 삐진 느낌이 딱 제가 그분도 저도 잘 아니까 그래 보이던데. 그러니까 예. 김종인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박정희 때도 일했지만 보통 사람 아니죠. 전두환 국보위 때부터 모든 정권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황교안한테 오고 어떤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은 선대위 예. 위원장으로 가더라도 예. 반드시 자기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하겠다든가 이러이러한 것은 내 권한으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합의가 지금 좀 안 됐을 겁니다. 예, 또 그게 황교안도 조금 정치를 안- 잘 그- 모르니까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물밑에서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협상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정치적인 역량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직 있는 그런 것 것에 대해서 김종인이가 아직은 만족을 못했다고 봐야죠. 예. 그게 딱 오케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이렇게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저한테도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용호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예. 하면서 이 선거 대책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족하면은 어쨌든 황교안은 중앙당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뭐 선거도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황교안이가 왜 가 있느냐 하더라도 오랜 선거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그 말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가 효과가 있든 없든 골목도 돌아다니고 계속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래도 와서 열심히 하네. 예. 이 소문이 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내야죠. 메시지를 계속 종로에서 만들어내야 해요. 황교안이. 근데 미래통합당에 이게 통합만 있지. 통합은 얼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메시지가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냐. 그냥 공천을 무난하게 한다. 통합을 한다는 거지. 야당이 지금 선거를 갖고 갈 때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나 정책에서의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이나 김종인이가 오다고 이미지만 있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가. 그래서 내가 역대 이런 선거가 있냐라는 싶을 정도로 여당은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전략이나 꼼수로. 근데 야당은 바람을 기대하고 그 바람은 중도층을 확 당기기 위한 모종의 정말 개혁적인 정책이나 또 이 기존의 보수가 이렇게 비판을 받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을 이제 민주당 했습니다만은 대표로 부르니까 그분을 영입하려는 것도 선대위에 어떤 어른이 있어갖고 중심을 잡는 거 그것도 있고 어쨌든 김종인은 나름대로 자기 콘텐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과거 뭐 경제민주화 이런 것은 이제 이미 낡은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김종인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김종인 씨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도 또 일정 부분 기대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 황교안 체제에서 가장 말씀하신 대로 부족했던 점이 하나는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메시지가. 그게 아주 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미래통합당인데 통합은 됐는데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서청원이가 그 얘기를 했대요. 서청원 의원이 자유 뭐 공화당인가 거기 갔어요. 미래는 없고 통합만 있다. 근데 서청원 생각은 그런 미래가 그런 아니에요. 게 아니겠죠. 본인은 이제 통합은 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으려면은 요 박근혜 대통령 저 편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그 속셈은 뻔해요. 그러려면은 이 자유통일당과 통합을 해갖고 야권이 말하자면 반문 세력이 전체가 아울러져야 된다. 뭐 그런 지분 달라 이야기겠죠. 한다. 그게 미래겠죠. 그러면서 내 화성갑도 좀
보장해줘. 그 얘기예요. 그랬겠죠. 그게 자기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무슨 야권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미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취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말하자면은 말씀하신 그런 콘텐츠, 정책 콘텐츠, 예.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없어요. 예.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전국에서도 주도권을 쥐지를 못하고 늘 집권당이라든가 또 청와대 그걸 뒤쫓아가서 말하자면 끌려가는 분위기. 비판만 하고 예, 예. 질책만 하고 욕만 하니까 발목 좀 잡는 정당이다. 그런 이미지만 주는 것이죠.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YS 또 JP 이런 사람들은 과감한 정책적 그런 아이디어들을 던졌죠.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래갖고 그걸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칼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집권당이라든가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자기도 대안을 내놓는. 끌려다니면서. 예.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뭐 이정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권당을 확 땡기는. 약호를 주게 하거든. 예. 속된 말로 그걸 전혀 못 하고 있어. 예. 그런 부분에 좀 이런 보완이 있어야 그래서 선거가 한쪽으로 확 뛸 수 김종인 있는데. 씨 같은 분이 들어오면은 워낙 노련하다기보다는 노예하기 때문에 뭔가 한 칼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완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여야의 여러 가지 아쉬운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